네, 도코스입니다. 오늘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달러를 다 갖고 계시면은 환차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이제 2017년부터 초부터 그 미국 주식을 다 넘겼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홍콩, 중국 이렇게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1,100원대에서 그 원화를 팔고 외화들을 다 이제 산 거죠. 4개의 통화를.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보면 한 환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1,440원까지 그 작년에 달러원 환율이 갔을 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환 그 수익을 본 상태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1,300원대에 대부분 1,340원, 50원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은 주식 비중 20%밖에 안 되고요. 달러가 지금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의 이제 주식시장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지금 상태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2016, 17, 18년도에 진짜 중국을 여러 번 갔었는데, 항저우라든가 그 광저우라든가 심천, 이렇게 중국의 상업에 중심된 곳, 상해도 마찬가지고 이웃시장도 갔었고요, 당연히. 그런데 딱 돌아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진짜 4차 산업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50% 이상은 미국 주식을 다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홍콩, 일본, 중국 주식들을 이제 나눠 샀죠. 대부분은 IT에 가까운 종목들이고, 일본은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소프트뱅크를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뭔지 모르게 이 일본 주식하고 홍콩 주식하고 상해 주식들을 점점 제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가속도가 빨랐던 거,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때 주식을 거의 정리했습니다.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100%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일단은 수익률이 미국 주식이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그때 뭐 엔비디아가 이제 100불도 안 할 때였거든요. 다 넘어가고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다 사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100% 플러스 이제 달러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중국이 다 가져가겠네.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가져가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정말 제가 중국도 40개 도시를 다녔었고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40일 넘게 해외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미국도 정말 2년에 한 번씩은 갔었고, 그리고 일본도 40개 도시를 제가 정말 방방곡곡을 다 다녔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멀리 남미라든가 인도 이런 데 못 가잖아요. 인도는 정말 그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게 정말 헬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아니면 동남아,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만 쭉 팠어.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20대 때 1년 살았고 미국에서 1년 살았는데, 제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많은 부분 대부분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고 이미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중국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지금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건을 저가로 만드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이제 뼈를 갈아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 사실 뭐 다른 대체 그 생산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뭐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여기 중남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보다 중국이 훨씬 잘합니다. 제가 오늘 멕시코에서 공장을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하신 얘기가, 일단 원사 자체가 다 중국에서 온다. 그리고 게다가 게임이 안 된다. 워낙 싸게 잘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섬유 산업도 굉장히 중국이 잘하는데, 전자제품은 너 말할 것도 없어. 전자제품 잘 만든 거야. 뭐 아이폰 보면 잘 알죠. 아이폰 100%가 폭스콘에서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미 2017년도에도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었었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상품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783개인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한국은 한 9위, 10위 정도 하거든요. 77개요. 이게 물론 이제 그 1780개에 달하는 그 품목들은 이제 저부가가치 상품도 있을 거고 한데, 1783개가 다 저부가가치 그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저부가치 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그 증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강점이 갖고 있는 게 서비스도 아니고 사실 제조업밖에 없어요.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이제 1위를 가져가는 것들인데 잠식되고 있고, 배는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따라잡혔죠, 중국한테. 물론 이제 자국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따라잡힌 상태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는 경쟁자가, 우리나라의 경쟁자가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돼본 지 꽤 됐어요. 그 예전에는 한국 제품들 굉장히 좋아했었다면 지금은 2017년 사드 이후부터는 뭐 차도 자기들이 좀 잘 만드니까, 더 잘 만든다기보다는 가성비 좋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품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도 사실 안 들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BYD 매장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멕시코에서. 여기 멕시코 사는 아까 그 지인분 하신 얘기가 중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대도시, 멕시코에 있는 대도시에. 저번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차가 이미 전 세계 수출 1위를 올해부터 이제 꿰차기 시작을 했어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다 중국 차가 세계 1위고 전기차까지도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수출하는 전기차의 일부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상해 팩토리에서 만들어서 기가 상해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제 한국으로도 모델 Y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국 차는 안 산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주된 마인드인데,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볼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볼보도 이제 중국 회사가 된 지 꽤 오래됐고 10년이 넘었잖아요. 벤츠도 지금 점유율로 볼 때는, 지분으로 볼 때는 거의 10% 가까이가 지리자동차, 중국 자동차 회사죠. 거기가 이제 갖고 있어요. 대주주가 중국이에요. 벤츠도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 5년도 넘었어.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수용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수입하는 뭐 하이엔드 그런 클래스들은 있는데 벤츠도 이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긴 얘기들을 했는데, 이 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제조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구나. 지금 뭐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 정도 됐다고 막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중국이 막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애 많이 낳나요? 한국에는 노동 가능 인구가 충분한가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것도 자급되나요? 농산물은 중국이 80%, 한국이 20%예요. 나는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이제 농산물, 뭐 종자라든가 이런 쪽들도 이제 글로벌 전쟁이 더 격화될 거고, 자원의 무기화, 식량의 무기화 이런 것들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비된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지금 반도체 하나 꺾여가지고 나라가 적자가 됐잖아요. 한국은 원래는 적자가 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구조적 흑자국이었어요. 뭐냐면 저렴한 원자재들을 수입해가지고 그거의 가치, 그거 부가가치화 시켜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주식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그 포지션이죠.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한국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반도체죠. 그냥 돌덩어리, 모래덩어리, 그 규소 이런 거 사가지고 반도체라 가지고 금덩어리 파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를 예전만큼 안 사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그 반도체 자급률이 2020년 5%에서 현재는 2023년으로 볼 때는 35%가 됐어요. 이거는 일본 니케이 신문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입력이 확 줄어들죠.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재하다 보니까 상품들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IT 기기들을. 그렇다 보니까 생산을 적게 하게 되는 거야. 생산을 적게 하니까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도 줄어든 거야. 그래서 제가 무역 지표를 보니까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이 35%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국에서 35%를 만들어내. 자금률이 35%니까. 게다가 수입이 35%가 줄어.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막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점점점. 미국의 경제 제재는 계속해서 심화될 거고, 자금률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100%는 안 되겠지. 왜냐면 이제 EUB가 없으니까 고부가 같이 그런 뭐 초미세 공정 그런 반도체들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 AI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으로부터의 그런 의존도가 확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2017년, 18년도 때 그렇게 돌아보고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기계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가 중국은 못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지금 벌써 5년이 넘게 지났는데 중국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먹어가고 있는 그런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현대차의 미래를 썩 좋게 안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UAM이라고 해서 하늘 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한 회사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DJI가. 근데 한국은 뭐 3%도 안 돼요. 3%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국이 17위 정도 한대요. 17위. 그러니까 한국이 뭐 경제 규모가 13위 정도 되는데 17위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그 경제 규모에 대해서 낙후돼 있고 약간 뒤처져 있고 버려진 산업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불모지에서 이 UM이 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가 진짜 많은 나라거든요. 특히 이제 항공 쪽이라든가 드론 쪽이라든가, 제가 드론을 제대로 날려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해외 나오면은 자유로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진짜 빡친 게 너무 많아. 근데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또 소비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 싶어가지고 만들고 막 할 텐데, 그런 규제들이 많고 또 사생활에 대한 그런 규제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국이. 미국은 그래도 약간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정해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동영상 찍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초상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그런 카피라이트, 저작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하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단 초상권부터 다 이렇게 철벽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 발전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 수출도 줄고 있고 무역 적자도 심화되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하나를 날려버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터리는 아직 이 흑자가 안 나잖아요. 앞으로도 흑자가 저는 잘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수입하는 그 배터리 원료는 80%가 중국에서 오는데, 얘들이 이제 히토류를 이제 무기화할 거거든요. 자원의 무기화. 그렇게 되면 비싸게 아주 수입을 해야 돼. 비싸게. 이 굉장히 한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그런 건데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요즘에 그냥 주식시장 뒤에 수익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그거 재련하고 막 이런 거 히토류 뽑아내는 거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환경 쪽에 굉장히 파워가 세거든요. 특히 지금 유럽은 한 4년째 여름마다 혹서기가 와가지고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늘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환경 얘기. 환경 주식들 막 날아가고 있고, 원래 그 독일 같은 나라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여름에도 그렇게 막 덥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BMW라든가 독일 차들 이렇게 뭐라고 보면 아시겠지만 에어컨이 진짜 약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기아 차는 에어컨이 그냥 북극이야. 통풍 시트도 잘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독일 40도대까지 올라갔지, 뭐 스페인 이런 데는 52도까지 올라가지, 이태리 쪽 다 더운 남쪽이긴 하잖아요. 라틴 쪽. 로마에서는 이제 낮에는 그 유명한 유적지들 이런 데 못 다니게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여기 멕시코도요. 지금 몬테리라는 큰 도시 있거든요. 제2의 도시, 멕시코 제2의 도시, 공업도시. 거기 이번에 너무 더워서 92명이 일사병으로 죽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환경에 역습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은퇴하신 분들이 유럽이 아니고 동남아에 많이 가세요. 왜 많이 가냐면 일단 물가가 싸지. 유럽도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좀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싸지. 기후는 덥긴 하지만 에어컨도 사실 동남아 쪽이 좀 짱짱하거든요.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여름 나라에 살아버리면 적응해서 살면 되니까. 근데 유럽 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율이 낮지, 동남아가. 왜냐면 유럽은 지금 불법 이민자들, 난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이더라? 한 4, 5년 전에 쾰른 대성당 사건 있었잖아요. 이민자들이 독일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당 앞에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흉흉해지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브렉시트라는 게 생겼지. 우리는 이민자 받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영국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브렉시트 탁 터졌을 때 영국 갔을 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민자 더 이상 이민자는 안 된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유럽에서 살 필요 없이 내가 모아둔 돈이라든가 연금 가지고 충분히 동남아에서 살 수가 있거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물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튼 제가 너무 삼천포를 빠졌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원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도 굉장히 어둡게 본 사람이고, 뭐 미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달러의 가치도 미래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돈은 모든 나라들이 다 풀었고 다 부채 비율이 높고 다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도 뭐 정부 부채가 뭐 70% 정도, 뭐 이 정도 GDP 대비 70%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공격 부채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뭐 잘 아시는, 그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가 그렇게 과거처럼 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원화를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나중에 꼭 한국에서 살 생각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삼천포긴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저게 진짜 헬조선이야, 헬조선. 예전에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사람들의 인구에서 많이 회자될 때는 그래도 한국만한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서 치안도 좋고 다 좋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야, 선생님들 지금 교직 만족도가 2006년도만 해도 뭐 70 몇 %였는데 지금은 25%막 이 정도래요. 그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였는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제 주변에 이제 공무원인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그 연금이 깎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 이 사람들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들 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제 친구 한 명은 공무원 지금 그만두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씨, 퇴사할 거면 공무원 그만둘 거면 그냥 자살해버려. 너 나오면 밖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약에 40대 중반에 한국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를 뽑아줄 그런 회사가 있겠어요. 사실 뭐 일할 생각도 없지만 하물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나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휙 나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어둡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지지한 사람들이 달러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훅 불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거래소만 붙잡고 막 이렇게 목 비틀어도 코인 가격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나마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세금이라는 게 징수가 되니까 그냥 살려놓고 있는 건데, 카지노 살려놓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대비. 지금 엠버러스 들려죠. 지금 위기 상황이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 백그라운드 음악 되게 좋네요. 그 개구리를 소뚜껑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불을 서서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가스레인지에서 서서 올리면 모른대잖아요. 서서 죽어간대잖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글로벌리 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잘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속이 좀 곪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그것 중 하나가 이제 국뽕이죠. 국뽕이라는 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커가고 있는 게 위기예요, 위기. 제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다 친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라고 뭐 중국이 좋겠어요? 전 중국에서도 가장 불만인 건 뭐냐면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 이 새끼들이 한반도까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찔러보는 거잖아요, 지금. 너네의 역사도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거기만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쪽도 있잖아요. 계속 찔러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0년 전에는 오키나와도 중국의 조국을 바치던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방면을 다 들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토 분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있고 뭐 북한도 거의 뭐 경제권으로는 중국이 예속된 나라긴 하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면요, 진짜 중국과 한국이 통일 대한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분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통일은 안 될 것 같아 내 생에. 지금 상황이 일단 통일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통일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점점 통일을 원치 않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살려면 출산율도 그렇고 답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민도 안 받잖아요. 굉장히 배타적이야 20대들이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렇게 밀고 갔어야 되는데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뭐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약간 그 뭐야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뭐 악수를 했던가 그 왔다 갔다 넘어갔잖아요. 그 국경이라 해야 되나 뭐 군사분계선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때 진짜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야 이렇게 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통일은 정말 대박이고 한반도가 대박이고 인구 8천만의 그 진짜 엄청난 진짜 국뽕 차오르네 진짜. 그런 나라가 될 뻔했는데 지금 상황이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부는 그냥 대북 정책이 없어. 지금 정부는요 경제 정책도 없고 대북 정책도 없고 그냥 자꾸 해외 나가가지고 일만 터뜨리고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 정부는 역대급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정치인 자체를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진보라든가 그 보수 이런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저는 두 쪽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었던 그런 가정교육 그런 사상 때문에 굳어져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인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수인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리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100%그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도덕적이라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뭐가 터지고 있잖아.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도 원래는 우파였거든요. 저희 집안인도 다 우파였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지. 근데 우파한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사실은 2008년 9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새누리당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당원으로 서초구로. 근데 그때 들어갈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들어가려고 할 때도 지금 너무 혼탁해진 이 당을 나는 쇄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더럽더라고. 근데 또 이제 뭔가 이제 좌파는 뭔가 이질감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정책적으로는 약간 유승민 의원 쪽하고 저는 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고 오히려 이제 게릴라 세력처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은 리더십도 참 없는 사람이고 마인드는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한데 정책 그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저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정치 얘기를 괜히 했네요. 뭐 이거 커트할 것 같은데 컷 편집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진짜 별로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투자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군가 저한테 딱 물어봐. 너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할 말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거는 일단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나. 일단 출산율 그리고 반도체 점유율 떨어질 거 중국이 이제 작업하면서 그리고 확 와닿아. 왜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돈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고 지정학적으로 이제 전쟁 가능성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한국의 나라의 미래가 참.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멕시코라는 나라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GDP 규모로는 한 17위 정도 할 거예요. 15위인가?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인구가 1억 3천이란 말이야. 이 내수가 있단 말이야, 내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업 국가로서는 라틴 쪽에서는 맏형이야, 맏형. 그래서 공장을 만약에 내가 남미 쪽에다가 차를 팔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보내, 아래로. 왜냐면 멕시코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들, 그 밴더들, 부품 회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멕시코가 1년에 만드는 자동차가 360만 대인데 독일이 330만 대거든요. 한국이 390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잡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북미로 많이 보내고
또 많은 부분은 자기 나라에서 자급을 해. 그리고 남미 여기는 이제 북미로 치거든요. 그 멕시코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중미, 그다음에 남미로 넘어가는데 중남미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남미 쪽은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공업 인프라가. 사실상 남미는요 전부 다 농업 국가라고 보면 돼요. 다 수입해서 쓴다고. 중국이라든가 멕시코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지역 패권이라는 게 새로운 화두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인구가 2억 3천이었나? 그리고 2억 7천인가? 그리고 인도가 이제 남아시아 거기는 뭐 인구 이제 15억 전 세계 1위. 차이나는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싸우고 있고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랑 같이. 그리고 남미는 브라질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업 국가로 볼 때는 이제 멕시코가 영향력을 이게 크게 이제 떨치고 있죠. 그래서 지역 패권이 새로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점점 얘네들 페소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화보다. 작년만 해도 여기가 페소 가치가 60원대였어요. 63원, 65원. 여행 오기 되게 좋을 때였죠. 그때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5원에서 8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행비가 30% 는 거지. 그리고 제 친구가 여기서 아파트 그 집을 8억,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이 넘어가요. 집값도 올랐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한국 원화에 비해서 환율이 올라간 거죠.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거는 그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은 환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1,200원, 280원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내려오긴 했는데 1,150원은 못 갈 것 같아 저는. 와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팬데믹 때 환율이 튀었잖아요. 위기 상황이니까 달러가 강세되면서 그때는 1,299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30원, 40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근래 들어서 이제 1,200 오늘 80원 며칠 전에 67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한국이 그때 볼 때는 위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갔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제 그런 구조적 흑자국에서 이 지위, 엄청난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거지.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컨텐츠 뭐 요즘에 뜬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뭐 1년에서 얼마 보겠어. 반도체로 1년에 100조씩 그 이익을 내던 나라인데 K컬처 이거 수출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대박 났다고 쳐봐. 근데 그거 다 수익 대부분 누가 먹냐면 넷플릭스가 먹거든요. 한국은 거의 하청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사실 할리우드 몸값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또 파업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 한국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잘하잖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피를 다 뽑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제 서커스 주인이 다 먹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넷플릭스 나쁜 놈들이지. 어쨌든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막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계속 달러를 가져갈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한 50년 이전까지는 달러가 다른 통화한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살 때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50년 동안은 위안화라든가 유로가 달러를 앞질러서 기초통화가 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달러원 환율이 뭐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저는 그냥 쭉 그런 환테크 같은 거 안 하고 달러만 쭉 갖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예수금이 그대로 있는 거고 40분 동안 또 혼자 쥐소리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